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6월 PPI 예상치가 상회한 수치를 보여주었고요. 이는 2010년도 11월 집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파월 연준 의장 또한 인플레이션 대응하고자 조기 금리 인상을 시행할 수 있는 건 실수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연준의 장기 물가 목표치 2%에 일치한다라고 설명을 하며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을 시사했으며, 다만 인플레이션의 팬데믹에 따른 기저 효과로 향후 몇 달간 높게 유지가 될 것이며,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연준은 통화정책을 변경할 것이며 테이퍼링에 이전에 많은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택시장이 과열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에 주택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과열이 무리한 자금 조달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실업자 수가 여전히 많은 상태이며 앞으로 몇 달 동안 강력한 일자리를 기대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상반기 백신 접종과 통화 완화 정책, 재정 정책 지원에 힘입어서 경제 재개미 강력한 경제 성장이 나타났다면서 올해 실질 GDP는 수십 년 만에 가장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연준의 베이지북 5월 말 7월 초에 경제 활동이 추가적으로 강화되었다고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교통, 여행, 관광 분야 부분을 꼬집었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 다음으로 유럽에 대한 소식인데요. 옥스퍼드 이코노미스에 따르면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만 부족 등 영향으로 생산이 감소했고 올 하반기 강한 생산 활동이 나타날 것이라는 유로존 산업 생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를 보게 되면 92.37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미 하원 증언에서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언급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유가 추이를 보게 되면 배럴당 73달러 선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펙과 아랍의 산유량 생산 기준 상향에서 잠정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주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썸 글로벌, 빗썸 싱가포르, 빗썸 브랜드 못 쓰게 된다 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 다음으로 금융위원회가 4대 거래소만 실명 계정 발급 사실 아니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 열어두고 있는 실정이고 그 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못할 뿐이지 우리는 이렇게 가려받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을 하는 것이죠. 괜히 지금 시점에서 모든 국민들이 예민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또한 공정하지 않은 형태로 또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또 볼 수 있는 대목은 보안에 들어가는 비용의 유지비가 장난이 아니다라는 점이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에 대한 준비금을 어떻게 해서든 사업자 대표가 마련해야지 그것 또한 능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SEC 위즈덤트리 비트코인 ETF 승인 연기가 됐고요. 그리고 두나무에서 UDC 2021년도 연사 1차 공개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1년 이상 보유 주소 사상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5월 이후 1.76% 증가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한 맹신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발키리 알고랜드 신탁을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 펀드는 아르고에서 익스포저와 4에서 6% 스테이킹 수익률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스터디를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점, 이를 위한 기술 교환에 30일 또는 60일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합니다. 펀드 운영 수수료는 2%라고 하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애널리스트가 21년도 이더 거래 규모가 8조 달러 정도를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초 CBDC 보고서를 발표한다라고 나왔는데요.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스테이블코인 자체가 시중 은행권에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발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져 있으니 그 규제 가이드라인을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줬으면 좋겠지만 아직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규제를 할 것인지 9월 초에 따른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 SEC 이 내용은 아까 이야기를 했으니 넘어가고, 그 다음에 SEC 코인 스케줄 ICO 발행사에 부당이득 챙겨서 20만 달러에 대한 벌금을 매겼다고 합니다. 최근에 규제 부분을 타이트하게 가져가려고 하고 비트코인 뭐 이래나 저래나 약간의 상품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듬어 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원석을 다듬어서 보석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이다가 테스트넷 알론조 화이트 노드의 성공적인 하드포크가 됐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캐나다 채굴 기업 비트팜이 올해 상반기 1457개 비트코인을 채굴했다라는 소식, 캐시우드가 비트코인 ESG 관점에서 매력적이다라는 언급을 했고요. 여기서도 CNBC에서 출연을 해서 채굴의 50에서 65%가 중국에서 발생을 했고, 채굴을 분산시키는 것이 더 건전한 현상이라고 보인다. 왜냐? 비트코인의 충격, 즉 어떻게 보면 시세에 대한 충격을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 이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생 에너지로 통합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ESG의 탁월한 비트코인 쪽으로 아마 자리 잡게 되면 더 빠르게 또 비트코인이 또 다른 평가를 받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크인베스트가 뭐 ETF 전달 코인베이스 주식을 또 매수를 해주었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선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은 코인베이스 주식을 사는 게 맞습니다. 숏을 때리고 싶으면 코인베이스 주식을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 나보다 더 위에 사줄 만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있기 때문이죠. 강력한 친구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선물을 하는 것보다 저라면 이걸 하는 게 강추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셋 미국서 첫 블록체인 ETF를 상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의미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반론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메타마스크의 링케이 테스트넷에서 EIP1559에 호환 첫 트랜잭션을 완료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뉴욕 비트코인 채굴업체 그리니지가 파운드리부터 8,300대 채굴기를 인수했다라는 소식과 후오비 글로벌의 6월 총 379개 HT를 소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금융당국이 바이낸스 현지 영업 허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부분 캐나다, 일본, 영국, 케이맨 제도, 폴란드, 태국, 몰타 등 국가의 규제 당국이 바이낸스 무허가 영역을 지적하기도 했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가 나오게 되면 이것 또한 최근에 바이낸스가 수직 계열화된 그게 있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서 이 나라들이 솔직히 공절을 한 뒤에 사정없이 때리게 되면 엄청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바이낸스가 현물에 대한 거래량 추이도 톱 손가락 다섯 개 안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으로 선물 거래소도 톱 5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치는 영향이 꽤 큽니다. 참고로. 그리고 수직 계열화 되어져 있다고 했어요. 자, 현물에서 나왔던 유동성 풀을 바이낸스 선물 거래소에다가 지급을 해서 넣어주고 있죠. 거기에 스테이킹도 해주고 있죠. 거기에 NFT와 그리고 디파이도 같이 하고 있죠. 거기에 채굴 지분을 해서 일대 임대식으로 하는 부분도 같이 갖고 있죠. 그래서 웬만한 코인에 관련된 사업은 다 하고 있고 코인에 관련된 금융상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이낸스만 흔들어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시즌의 최악의 시즌은 바이낸스를 얼마나 흔들 것이냐도 어떻게 보면 큰 재료로 쓸 수 있다. 그게 올해가 아니길 바라고
있고 아마 테이퍼링 시점 때 이런 이야기가 좀 더 언급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테이퍼링이 시작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바이비트가 암호화폐 현물 거래 시장을 진출하겠다. 이제는 관리, 감독, 모니터링이 되니 장난 못 치니까 이제 사업의 확장성 쪽으로 이제 귀출을 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바이낸스 약 2.18억의 BUSD를 추가 발행을 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트위터상의 NFT 인기 순위가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국내에서 좀 인기 있는 게 질리카, 마하나, 뭐 칠리즈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파월, 동 계속 풀 것, 조기 테이퍼링 성그었다 라고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주식시장도 안정화되면서 해당 있는 코인 시장도 그나마 좀 안정한 추세로 계속 횡보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번 7월달 추이가 뭐 그렇게 평균치를 보게 되면 그냥 쏘쏘했어요. 뭐 그렇게도 강세도 아니고 약세도 아니 그저 그런 형태를 보여주었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의 눈에 띄게 높아졌다며 몇 달간 계속 오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미국 노동부가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의 CPI 상승률 추이가 전년 동기 대비 5.4% 이상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다. 13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고 다만 의장이 최근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라고 계속 유지를 하면서 시장을 안도감을 주는 것이죠. 어떻게? 야 올해 안 할 거야. 안 할 거니까 걱정 마. 내년에 했으면 했지 올해 안 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물가가 낮았던 기저효과와 그리고 질병의 공급망의 변목 현상이 발생한 점 그리고 경제 재개 서비스 수요가 갑자기 뛰었다는 점을 언급을 하면서 야 이거 찐 아니야. 찐 아니니까 좀만 더 기다려 보자. 그래서 나는 계속 용인을 해줄 거니까 그냥 시장아 아직까지는 충격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파월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나까지 강력한 그런 멘트를 던지면 시장이 완전히 죽어버릴 것 같으니 나는 좀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에 있는 그런 카플란 댈러스나 뭐 그런 연은 총재들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되게 이제 강력한 테이퍼링을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런 상쇄적인 효과로 시장 계속 달래고 있죠. 좀 과하면 그런 발언, 리서비스로 좀 완화시키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발언이 좀 많이 나오면 파월이 나와서 좀 또 안정화를 또 시키고 그래서 올해 8월달 되어봐야지 확실하게 스탠스를 알 수가 있겠지만 지금 눈치 게임의 그런 흐름을 보게 되면 대충 촉은 아마 올해 테이퍼링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8월 달을 되어봐야지 알 것 같긴 하는데 올해 못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주장 이 세 가지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용인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 지금 물가 이 정도 올랐으면 정말 앞으로 더 문제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있겠죠. 네, 저도 그것에 따른 부작용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물가로 용인을 하는 이유는 진짜 가장 큰 원인은 선진국이 너무 빠르게 긴축을 돌렸을 때 해당 유럽에서 느꼈던 과거 행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올랐으니까 이제 좀 회복이 됐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긴축을 하니 돌아오지 못한 강을 건너버렸죠. 그래서 오히려 더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 정도 통화량 대비해서는 약간의 그런 밀당을 좀 하면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선진국이 한번 경제가 계속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이 넘어가고 유지까지를 장기적 패턴으로 보고 하는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본다고 하면 일시적인 경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 테이퍼링 주장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본다라고 해도 아마 올해는 좀 넘기려고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실제 경제 성장률이 8%가 좀 넘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보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8월달 되어봐야지 하겠지만 그래도 용인을 할 것 같긴 합니다. 확실하게 회복을 하고 약간 이제 회복이 정말로 그렇게 보였을 때 과거 대비보다는 그래도 어, 그 회복 시즌이 넘어간 뒤에 유지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중국의 이제 성장률 추이를 보고 어떻게 할지 그게 좀 애매해지는 또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 훌륭한 자산이다 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도 이제 레리 핑크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야, 비트코인은 야, 진짜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왜 그러냐? 나는 믿고 있다. 나는 암호화폐의 대체물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순한 호기심과 거부감에 의해 암호화에 대한 이해와 상호 연결성이 거의 없다. 해당의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등의 금융권 위험에 대한 대체군으로 암호화폐 관심은 이제 전세계 고객에서 더 지배적으로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포용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만간 비트코인은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 스탠링 등의 메인 플레이어 등이 아마 참여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 팩트예요. 예, 이미 알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가장 재미있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대형 자산 운용사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지분 12.2% 인수해서 블랙록보다 2대 주주로 이제 올라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블랙록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재밌는데요. 기존의 3,95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대형 투자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베스터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으니 캐피탈사가 오히려 그냥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그냥 비트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샀던 것 같아요. 네. 저라도 솔직히 이 정도 현금성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하면 비트코인을 다이렉트로 사는 것보다 그냥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사는 게 그냥 곧 비트코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비트코인 형태가 조금 더 우려되고 그리고 해당 주주들이 싫어할 수도 있으니 그런 걸 또 보게 되면 오히려 이게 더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겠죠. 예, 되게 재밌는 형태이죠. 그 다음으로 솔라나도 인기가 상당히 좋은 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뭐 지갑 팬텀 등의 900만 달러를 모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형태였고요. 네, 오늘의 소식은 한 요 정도 소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